여름철 무더위가 한창일 때 혹은 독감이나 감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열이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바로 얼음을 이용해서 몸을 식히는 것이죠. 집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이마에 얹거나 얼음팩을 겨드랑이나 목 뒤에 붙이는 모습은 병원 대기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음을 직접 물에 띄워 전신을 씻기거나 아이의 발열을 낮추기 위해 찬물 욕조에 앉히기도 합니다. 시원한 감촉이 피부를 타고 전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방법이 잠깐은 시원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는 몸을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체온 조절 기능을 크게 혼란시켜 쇼크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좋을 거라 믿고 한 행동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얼음을 이용한 해열은 왜 이렇게 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뜨겁게 느껴질 때 뇌는 차갑게 식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원한 것을 찾습니다. 얼음은 차가움의 상징이자 즉시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냉각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열은 단순히 더워졌다는 상태가 아니라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와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고 강력한 냉각 자극을 주면 몸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말로는 집에서 갑자기 39.5도의 열이 나자 얼음을 수건에 싸서 이마, 목, 겨드랑이에 번갈아 대주었고 심지어 양 발목에도 얼음을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시원하다며 괜찮아 보였지만 10분이 지나자 심하게 떨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래졌으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체온 쇼크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겉으로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졌지만 심부 온도는 여전히 높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집중 치료실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얼음을 피부에 대면 피부 표면과 말초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는 열이 몸 표면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대신 몸속 깊은 곳에 열을 가둡니다. 우리의 몸은 갑자기 너무 차갑다고 판단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피부에서 멀리 보내고 내부 장기로 집중시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시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장기가 더 높은 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면서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노인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이런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여름철마다 얼음 해열 후 쇼크로 실려오는 환자가 한 달에 몇 명씩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는 좋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얼음을 대면 빨리 열이 내려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겪고 나니 이제는 주변에 이런 방법을 절대 쓰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체온을 안전하게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얼음은 피부 표면을 빠르게 식히지만 뇌와 몸속 깊은 곳에서 감지하는 온도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냉각은 몸을 방어 모드로 전환시켜 더 많은 열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음 해열법의 숨은 위협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족 중 누군가 열이 날 때 얼음을 대주던 습관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습관을 당장 멈추고 싶어질 겁니다. 저는 단순히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의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얼음을 이용한 해열법을 떠올리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맞이하고 그중 상당수가 발열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며 들어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현, 응급간호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졸업 후 처음 응급실에 배치되었을 때 얼음을 대는 해열법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열이 나면 얼음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시던 기억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그 가족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들어온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에서 얼음팩을 대줬는데 왜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부모를 부축하고 온 자녀가 차갑게 해주면 열이 금방 내려간다고 들어서 그런데 오히려 더 떨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라며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빠르고 시원하게 라는 개념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 커피, 뜨거운 열엔 얼음찜질, 심지어 운동 후에도 얼음물 샤워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시원하면 좋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이어지고 발열 상황에서도 무심코 얼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발열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발열은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온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7도에서 활발하게 증식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는 번식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열은 몸이 병원체와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을 대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전략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여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겪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39도의 열로 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는 집에서 아이의 이마와 겨드랑이에 얼음을 대주었고 아이가 너무 추워하자 담요로 감싸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점점 더 떨었고 결국 의식이 흐려져 119를 불러 병원에 온 것입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체온이 피부에서는 35도, 심부에서는 38.8도라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운 위험한 불균형이 생긴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뇌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수액과 안정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회복했지만 부모는 크게 놀랐습니다. 조우라고 한 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음을 대는 습관은 어쩌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냉방시설이 부족했고 고열에 시달릴 때는 물리적으로 시원함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얼음을 귀하게 생각했고 아이가 아플 때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으로 해열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냉각은 체온 조절 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 역시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얼음을 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친구가 열이 났을 때 얼음을 수건에 싸서 머리에 얹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아,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웃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같은 상황을 수십 번 보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는 그 미소가 잠깐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열이 난다면 얼음을 먼저 찾지 마세요.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부분에서 왜 이런 냉각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체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료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열 시 얼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 즉 피부가 차가워지고 땀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잘못된 얼음 해열 습관과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얼음을 직접 피부에 장시간 대는 것입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지 않고 피부에 바로 대는 경우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혈관이 즉시 수축합니다. 이런 경우 피부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심하면 얼음 화상, 저온 화상이 생깁니다. 특히 아이들은 피부가 얇아 더 쉽게 손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소아과에서는 여름철마다 얼음 화상 환화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부모는 열이 내려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몸의 여러 부위에 동시에 얼음을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목 등 열이 잘 빠진다고 알려진 부위에 동시에 얼음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빨리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저체온증 위협이 커집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열을 유지하려고 더 강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심부체온이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열의 원인을 무시한 채 냉각만 하는 것입니다. 발열은 감염, 염증, 연역 반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단순히 얼음으로 식힌다고 해서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 환자가 얼음찜질로 체온을 낮추더라도 폐 속 염증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심지어 체온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별원균이 더 활발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고령 환자나 아이들이 얼음 해열 후 더 위험한 상태로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여름철 집에서 열이 나자 손녀가 얼음을 목 뒤와 가슴에 대주었는데 15분 후부터 심하게 떨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매우 낮았고 심장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혈관계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열이 날 때 찬물 샤워나 얼음물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잠깐 시원함을 주지만 피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뇌에 추워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몸은 더 많은 열을 생산하려고 떨림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면역력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즉각적인 시원함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부가 시원해지면 열이 내려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부 체온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열의 원인 치료를 지연시키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단체 수련회 중 학생 한 명이 열이 났습니다. 인솔교사는 얼음을 수건에 싸서 아이의 머리와 목에 얹어주었고 동시에 발목에도 얼음을 댔습니다. 처음 5분간 아이는 시원하다며 웃었지만 10분이 지나자 손발이 차갑고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불려왔고 병원에서는 저체온 쇼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솔교사는 예전에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졌던 기억이 있어서 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 잘못된 습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이렇듯 얼음을 이용한 해열법은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위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이 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부 냉각이 아닌 몸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해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에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해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앞으로 얼음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음을 이용한 해열법이 왜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음 대신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온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리 없이 열을 조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과 가정간호 현장에서 꾸준히 사용해온 몇 가지 안전한 해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대략 27에서 32도 정도의 물 온도를 말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을 부드러운 수건에 적셔 이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혈관이 많이 분포한 부위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혈관이 수축하지 않아 심부 온도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중요한 점은 문지르지 않고 살짝 눌러 닦는 것입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열이 나면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이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10에서 15분 간격으로 2에서 3모금씩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얇은 옷차림과 통풍이 잘 되는 환경입니다. 열이 날 때 두꺼운 이불로 몸을 감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체온을 가두어 회복을 방해합니다. 가볍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히고 실내 온도를 24에서 26도로 유지하며 부드러운 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조금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환자가 오할이 심하게 느낀다면 얇은 담요를 덮어 체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체온 모니터링입니다. 열이 나는 동안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0에서 60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해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발작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해열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과 간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해열제는 체중에 맞춰 정확히 복용해야 하며 해열제 복용 후에도 체온이 내려가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환경 위생 관리입니다. 열의 원인이 감염일 경우 환자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손을 씻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침구, 식기를 분리해 사용하면 가족 내 전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음을 쓰지 않고도 체온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냉각이 아닌 서서히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발열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방어 반응이므로 이를 무리하게 억누르기보다 몸이 싸우고 회복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체온 조절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반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조절하면 부작용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얼음을 대는 대신 이런 안전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방법들이 과학적으로도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얼음 해연이 위험한 원리를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얼음을 이용한 해열법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한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왜 갑작스러운 냉각이 위험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체온 조절의 중심 역할을 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시상하부는 마치 온도 조절 장치처럼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열을 생산하거나 방출하게 합니다.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 시상하부는 평상시보다 높은 목표 체온 셋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체온이 37도라면 감염 시에는 이를 38.5도나 39도로 올려서 몸이 병원체와 싸우도록 돕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얼음을 피부에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말초신경이 지금 너무 춥다라는 신호를 시상하부로 보냅니다. 그러나 시상하부는 여전히 목표 체온은 39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떨림, 오한이 나타나고 혈관이 더 강하게 수축해 열을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즉, 얼음을 대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몸이 열을 더 만들도록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냉각은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합니다. 특히 면역세포가 염진 부위로 이동하는 속도가 늦어져 회복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말초 혈관 수축이 장시간 지속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한편 얼음을 장시간 되는 것은 저온 화상, 프로스트바이트 위험을 높입니다. 피부가 0도 이하의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 내 수분이 얼어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와 모세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회복이 더디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지근한 물닦기나 얇은 옷차림, 통풍 같은 방법이 더 안전할까요? 그 이유는 이 방법들이 체온 조절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피부 표면을 서서히 식히면서도 혈관 수축을 최소화합니다. 시상하부는 갑작스러운 추위 신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열 생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체온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땀과 호흡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해 땀 증발을 통한 자연 냉각 작용을 유지시킵니다. 얇은 옷과 적절한 실내 온도는 열 방출을 촉진하고 오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이 목표 체온을 서서히 낮추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열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을 무조건 낮추려고 하지만 열은 면역 반응의 일부입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유지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번식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환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 체온을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39도 이상이 지속되거나 환자가 불편함을 심하게 호소한다면 해열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얼음을 이용한 해열은 시원함이라는 착각만 줄 뿐 실제로는 시상하부를 자극해 더 많은 열을 생산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심부 온도를 오히려 높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수분 보충, 얇은 옷차림, 통풍 같은 방법은 체온 조절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게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좋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얼음을 사용하다가 위험해진 사례와 그와 대비되는 안전한 해열 사례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얼음을 이용한 잘못된 해열과 안전한 해열 방법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응급실과 가정간호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발열 환자를 보아왔고, 그중에는 같은 증상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중반 남성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한여름 무더운 날 갑작스럽게 39도의 고열과 몸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빨리 열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이마와 목, 겨드랑이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도 시원함이 부족하다고 느껴 얼음을 직접 물에 넣어 손발을 담갔습니다. 처음 5분 동안은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심한 오한이 시작됐고 손발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고 도착 당시 박 씨는 저체온 쇼크 초기 상태였습니다. 피부 온도는 35도까지 내려갔지만 심부 체온은 여전히 38.5도로 높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중치료와 수액투여로 회복했지만 그는 그때 얼음을 안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인 7세 김군은 같은 39도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어머니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면옷으로 갈아입히고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춘 후 창문을 열어 부드러운 바람이 통하게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 목, 겨드랑이를 가볍게 닦아주었고 10분마다 미지근한 물을 두세 모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체온을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체온은 38도로 내려갔고 아이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며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방해했는가 아니면 도왔는가입니다. 박 씨의 경우 얼음을 통한 급격한 냉각이 시상하부를 자극해 더 많은 열을 생산하게 만들었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회복을 늦췄습니다. 반면 김 군의 경우 서서히 체온을 낮추는 방법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지지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열이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비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여성 이모 씨는 폐렴으로 인한 발열로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가족이 빨리 열을 내리자며 얼음팩을 목과 사타구니에 장시간 대주었는데 15분이 지나자 심한 떨림과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그녀는 혈압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산소 포화도도 낮았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얼음을 제거하고 체온을 서서히 조절하며 수액과 산소 공급을 병행했습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사이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의 최모 씨는 독갑으로 38.8도의 열이 났지만 가족은 얼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과 충분한 수분, 해열제 복용, 적절한 환기와 휴식을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틀 만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합병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빠르게 식힌다는 목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부작용 없이 건장을 되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열은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나오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작정 끄지 말고 상황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얼음은 단순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잘못 쓰면 우리 편을 공격하는 위험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수분 보충, 휴식 같은 방법은 우리 몸의 방어군을 지원하는 든든한 보급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안전한 선택을 더 널리 알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해열 습관을 정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얼음을 이용한 잘못된 해열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안전한 대체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더 많은 이들이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집 냉동실에 있는 얼음팩이나 얼음 주머니를 발열 시 사용 금지라는 메모와 함께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발열 상황에서 무심코 얼음을 꺼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건과 대야를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또한 체온계와 해열제를 항상 구비해 두고 사용법을 가족 모두가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해열은 위험하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영상이나 글로 핵심만 전달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본보기가 되세요.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발열로 힘들어할 때 얼음을 꺼내려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미지근한 물수건과 물컵을 건네며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회복도 빨라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부드럽게 권유하면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얼음을 대면 빨리 낫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무조건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왜 위험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과학적 원리를 함께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해열법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거나 제안해 보세요. 보건소, 학교, 복지관 등에서 발열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음 해열의 위험성과 안전한 대체 방법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의 지역보건 강연에서 이 주제를 다뤘는데 강연 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의학 정보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채널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 관련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가 안전한 해열 습관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주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발열뿐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팁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보너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음을 이용한 잘못된 해열법과 안전한 대체 방법에 대해 배웠지만 발열 상황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준비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발열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익한 팁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준비해야 응급 체온관리 키트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체온계 2개 이상, 하나는 고장 대비용, 미지근한 물을 적실 수 있는 부드러운 수건, 소아용과 성인용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보프로펜 등 사용법 메모 포함, 전해질 보충 음료 또는 분말,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여벌의 면옷. 이 키트를 가족 모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면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열이 잦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합니다. 특히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는 발열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통해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체온계, 해열제, 구급 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발열 관련 건강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시 적절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거주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안내전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발열 예방을 위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적인 위생 습관은 감염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높으면 발열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 발열 시 피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얼음팩이나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것, 찬물이나 얼음물에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것, 두꺼운 이불로 전신을 덮어 땀을 빼는 것, 해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약과 무심코 함께 복용하는 것, 체온이 높아도 무리하게 외출이나 운동을 하는 것. 이 5가지는 발열 시 상태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함께 발열 대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열 상황을 가정하고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순서로 대처할지를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체온계 사용법과 물 마시는 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음을 이용한 해열은 즉각적인 시원함이라는 유혹이 있지만 그 대가가 건강 악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빠른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열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때는 오늘 들은 내용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불필요한 위험에서 멀어지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얼음을 이용한 잘못된 해열법과 그 대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